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홍순희 교수입니다. 2021학년도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 심포지움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크로드 섬유복식의 역사와 교류라는 대주제 하에 명실상부하게 실크로드 섬유복식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비단의 교류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누에가 시를 뽑아내듯이 비단시를 뽑아내듯이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목차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이 이야기의 줄을 이룰 것입니다. 목차 3에서 뽕나무와 누에 그리고 비단 이야기 펼쳐질 거고, 목차 4에서는 비단과 비단 교류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크로드는 한나라 무제 때 장건에 의해 개척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한편으로 동서양을 잇는 교역과 교류와 교환의 길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동서양을 단절하는 침략과 전쟁과 파괴의 길이었습니다. 장건이 개척하고 흉노와 몽고 그리고 튀르크 등 북방 유목민족들이 활보한 그 길을 중국에서 생산한 비단을 로마로 가지고 갈 때 경유한 길이라는 의미의 비단길로 명명한 사람은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입니다. 리히트호펜이 자신의 저서 중국 제1권에서 자이덴슈트라센이라는 독일어 복수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학문적으로 정착되면서 실크로드 또는 비단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크로드 담론에 실크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비단이 실크로드 교역의 대표 물품이기 때문에 비단의 품질과 상품성, 경제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환과 교류에 비단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 그거 하고 비단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비단과 비단 제품이 이야기의 줄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천과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와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뽕잎과 누에 고치, 그리고 비단실 뽑기, 비단 짜기, 그러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실크로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며 실크로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퍼즐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에서 실크로드 뽕나무를 2020년 기획총서의 주제로 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존의 실크로드 학이나 문명교류학과 한편으로는 소통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인문학과 예술을 구심으로 하는 실크로드 중방구학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발표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장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주와 부안을 방문하고 중국과 과거 서역이었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즈베키스탄, 이란과 터키를 매년 보름 정도 인문 탐사하면서 뽕나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지중해에 접한 그리스와 로마를 직간접적으로 둘러보면서 뽕나무 이야기를 읽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뽕나무에 얽히고 걸린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NHK와 중국 CCTV가 10년 동안 걸쳐 공동 탐사
및 제작하고 CH 버전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실크로드, 중국의 비단길, 로마로 가는 길 합본 DVD 15개를 보면서 필요한 비단과 비단옷 이야기를 추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실크로드에는 초원길과 오아시스길, 바닷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원과 오아시스길을 따라가면서 모은 이야기가 조각으로 실크로드 비단과 비단옷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실크로드는 중국 시안, 장안 또는 서안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이스탄불에 이르는 6,4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입니다. 실크로드 섬유 복식의 역사와 교류라는 주제하에 실크로드 비단과 비단옷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실크로드 선분의 동쪽 끝을 장안에서 경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실마리와 근거를 찾고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차 2에서는 뽕나무를 따라 실크로드를 걷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안과 상주, 그 다음에 중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지중해 뽕나무에 관해서 한데 모은 실크로드학의 뿌리, 뽕나무 실크로드를 푸른 바다로 만들다라는 책이 2020년도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기획 총서로 발간되었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목차 2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뽕나무와 누의 비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뽕나무 탄생 설화와 뽕나무 어디에 얽힌 슬픈 사랑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뽕나무와 누에의 일생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양잠의 여신으로 알려진 누조 이야기 등이 포함됩니다. 예, 뽕나무 탄생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탄생설화는 한 나라의 시조나 영웅의 탄생을 기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일종의 장치로 한 개인의 삶과 개인과 사회 또는 집단의 상호작용, 개인의 세계에 대한 관계 등을 내용으로 삼으면서 그 개인의 특별함과 비범함에 초점을 맞추는데 나무의 탄생설화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뽕나무 탄생설화의 경우 비단의 기원과 맞물려 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설화를 통해서나마 중국이 비단 생산의 최초 국가라는 사실은 은연중에 각인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인들은 뽕나무를 먹고 사는 누에의 모습에서 여자의 몸과 말의 머리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가 마두낭이라는 전설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비단의 기원에 관한 전설로 알려진 마두낭 이야기는 신화와 역사 중에서 신화에 가깝고 설화의 시대적 배경은 삼황과 오제 중에서 중국 고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오제 중에서도 제국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시대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납치되어서 남편이 타고 나간 백마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너무 슬퍼서 남편을 구해오는 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백마가 들었죠. 그리고는 백마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며칠 지난 후에 백마가 남편을 등에 태우고 나타났습니다. 백마가 부인의 말을 듣고 부인의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부인의 남편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찾고 나니 부인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을 차마 말에게 시집 보낼 수 없어서 부인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번복하고 차라리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백마가 절망한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한 나머지 백마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만 했는데 백마가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마는 부인의 딸을 너무 사랑했고 부인의 남편이 아내보다 한술 더 뜨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부인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부인과 같은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활을 집어들고 백마를 겨냥합니다. 남편이 쏜 화살이 백마에 적중하고 백마는 그 자리에서 오그라져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는 죽은 백마의 가죽을 벗겨 마당 담벼락에 널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죽은 백마의 가죽인데 마법의 양탄자처럼 그 가죽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는 가죽으로 딸을 휘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고 그리고 부부는 딸의 실종에 매우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슬픔과 백마의 슬픔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겁다 감히 판단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뽕나무에 걸려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말 가죽으로 전신이 감긴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딸의 머리가 말 모양을 하고 있었고 딸의 몸과 말의 가죽이 일체를 이루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누에 같았습니다. 딸에 대한 백마의 사랑이 이렇게 실현된 것이죠. 얼핏 보면 딸의 부모님 때문에 딸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백마가 딸을 가죽으로 보쌈한 것은 부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딸과 백마는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한 몸이 된 말의 가죽과 딸의 몸이 실을 뿜어냅니다. 마치 누에가 비단실을 토해내듯이 말입니다. 딸의 부모는 말가죽에 휘감긴 딸을 뽕나무에서 내려놓고 뽕나무 잎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말머리를 한 딸의 몸에서 비단실이 뿜어져 나왔고 그 실이 딸의 몸을 둘러싸고 고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만들고 옷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비단이고 비단 옷입니다. 설화의 내용입니다. 이 전설이 비단의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설을 통해서 뽕나무 탄생 설화에 함축되어 있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겠죠. 살면서 우리는 딸의 부모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급할 때와 급한 사정이 해소된 후의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게다가 딸의 부모는 변심도 모자라서 백마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백마는 딸의 부모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딸을 보쌈했지만 딸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을 참담하게 겪어야만 했고 후회의 눈물을 평생 흘려야만 했습니다. 뽕나무에 걸린 딸의 시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심이겠죠. 그리고 뽕나무의 한자어는 상수입니다. 뽕나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한자상에 수렴되는 것도 그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뽕나무 오디와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피라모스와 티스베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바빌론 신화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여왕 세미라미스가 다스리는 땅에 살고 있는 피라모스와 티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고, 소위 말해서 피라모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고 티베스는 천하제일의 미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두 사람은 정말 허물없이 지내다가 친해졌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마침내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양쪽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했고, 두 사람은 부모님이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모르는 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부모님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가문의 어떤 원수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이 차이 났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비디우스의 피라모스와 티스베 이야기는 동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더 애틋하고 간절한 법이죠.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두 사람은 비밀리에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피라모스와 티스베 집 담벼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었는데 그 틈새로 두 사람은 목소리로 사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 벽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벽 사이에 틈이 있어서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음에 두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실현되지는, 그리고 그 사랑에 만족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벽에 난 틈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두 사람은 벽을 가운데 둔 채 입맞춤을 하고 밤에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미라미스 여왕의 남편이자 그 다음에 니네베의 수도를 건설한 미누스 왕의 무덤이 있는 들판, 그곳에 하얀색 오디가 빼곡하게 있는 키 큰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티스베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피라모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입과 턱 주변에 피가 잔뜩 묻은 암사자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샘을 찾고 있는 모습을 티스베가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티스베와 암사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는데 조심조심 도망쳐서 뽕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도망을 치면서 티스베가 입고 있던 외투가 떨어졌고 암사자가 그 외투를 발견하고 피 묻은 입으로 티스베의 외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피라모스가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피라모스가 본 것은 갈기갈기 찢긴 티스베의 외투와 피범벅이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 외투 갈기갈기 찢겨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사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정황상 피라모스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티스베의 외투를 들고 약속 장소인 뽕나무 옆으로 가서 자신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뿜어 나오는 피라모스의 피가 하얀 오디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참 동안 몸을 숨기고 있던 티스베는 피라모스가 걱정스러워서 뽕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오디가 달린 뽕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달빛 아래 새까맣게 보이는 뽕나무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피라모스였습니다. 티스베가 피투성이가 된 피라모스를 끌어안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피라모스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라모스를 흔들어 깨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라모스의 시체 옆에 덩그러니 놓인 칼과 피로 얼룩진 자신의 외투를 발견하고 티스베는 그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티스베의 심정도 피라모스의 심정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티스베 역시 피라모스가 선택한 길을 따랐습니다.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던 두 사람을 이제 죽음조차 떼어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뽕나무 열매 오디의 진홍색 빛깔이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티스베는 피라모스의 피가 묻은 피라모스의 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가 되어 영원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신들도 불쌍히 여겼고 두 사람의 부모도 애통해했습니다.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유골은 하나의 단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고 허락한 신성을 죽음으로 지킴으로써 영생을 살아가는 불멸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역설의 존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실존적 결단으로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뽕나무와 그 다음에 누에의 일생에 관한 부분인데 누에가 뽕나무의 먹이가 되죠. 여기에서는 뽕나무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는지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고, 누에의 일생은 나방이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오령의 누에가 그 다음에 누에 꼬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방으로 되는 그 사이클에서 4번의 허물 벗기를 하고 누에 알로부터 오령 누에가 되기까지 4번의 허물을 벗고 그 다음에 누에 고치와 나방 또는 나비의 분리 그리고 나비의 비상, 이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자 화두를 제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뽕나무와 일평생 거듭나기를 반복하는 누에의 일생에 함축된 질문과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양잠의 여신 누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본기가 당연히 들어있고 총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사 제1권이 오제본기입니다. 중국 고대 역사서인 정선지의 18사략에서는 삼황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사마천의 사기는 오제의 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 사마천이 신화적인 것보다 역사적인 것을 사기의 근거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아니고 황제는 오제 중에서 한 인물입니다. 황제는 오제 본기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로 총명하고 능력이 있는 출중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스릉족의 딸 누조를 아내로 맞이했고 황제의 정비가 된 누조가 비단의 중국 기원설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 비단의 시작이 누조로부터 비롯되었고 그것과 관련 있는 이야기 버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 어느 날 황후가 시녀들과 함께 정원을 그리면서 아름다운 날씨와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을 정원에서 먹기로 하고 뽕나무 그늘 아래 공교롭게도 점심상을 시녀들이 차렸습니다. 아마 이즈음의 날씨였지 싶습니다. 즐겁고 맛있게 점심을 먹은 후 황후는 평소처럼 찻잔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뽕나무에서 하얀 솜방망이 같은 것이 황후의 뜨거운 찻잔에 떨어졌고 그것이 그 물에 불렸습니다. 황후는 침착하게 찻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란 누에가 만든 고치가 찻잔에 떨어졌고 고치가 뜨거운 물에 풀리면서 아주 가늘고 긴 실이 되었습니다. 실 한 가닥은 너무 가늘어서 몇 가닥을 합쳐서 꼬았더니 비단을 짜기에 알맞은 비단실이 되었고 그것으로 비단을 짜서 그 비단옷을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비단옷을 받아든 황제는 비단의 촉감과 비단옷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넋을 놓았고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뽕나무와 누에 고치와 견사, 비단과 비단옷 등에 관한 이야기를
자초지종 듣고 황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함구 명령을 내렸는데 비단이 궁궐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였습니다. 황후 누조가 그렇게 우연히 누에 꼬치를 발견한 후에 중국 내에서 양잠업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습니다. 릴과 배틀 또한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되어 비단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고 거의 2000년 동안 비단은 중국의 독과점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양잠과 비단 생산 기술이 유출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비단 교류 이야기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단의 신 누조, 후베이성 위안안 현 누조 양잠 공원에 있는 그 조각상입니다. 누조가 들고 있는 비단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네요. 예, 지금부터 비단과 비단 교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단과 비단 교류 이야기에서는 비단길 이야기와 뽕나무 종자와 누에알 유출 이야기, 비단의 베일에 쌓인 이야기 조각들, 비단 교역에 얽힌 이야기 등등이 포함됩니다. 예, 우선 비단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교류를 위해서는 우선 길이 있어야 합니다. 실크로드는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국 비단을 로마까지 가지고 갈 때 걸었던 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로 길을 만들었고 북방 민족들은 사막 오아시스 정주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이정표로 삼았고 세계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대제국의 황제들은 포효하면서 이 길 위를 종횡무진 활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침략과 개방이 맞물리게 되고 그 길 위에서 침략에 의한 파괴와 개방에 의한 모방을 통한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실크로드는 신장로가 아닙니다. 오불고불한 빅탈길과 울퉁불퉁한 산길, 가도 끝없는 사막길이 모여 실크로드가 되었습니다. 동서양 중심의 세계사 편성에서 한동안 도외시되었고 평가절하되었던 실크로드가 다시 부상하면서 재평가되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행운이고 인간 개인에게 행복입니다. 실크로드에서는 흑백과 청홍으로 구분되는 색깔 논리도 유효하지 않고 명암, 선악, 남녀로 편을 가르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됩니다. 상극과 투쟁이 인류의 공멸을 자초한다는 사실과 상생과 교류가 인류의 미래라는 사실을 실크로드를 통해 분명히 경험하고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19세기에 갖게 되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길을 처음 연 기원전 2세기의 한무제와 장건의 이야기, 13세기와 14세기 유럽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과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 대왕 이야기,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를 연 키루스 2세와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한 다리우스 1세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야기, 동로마 제국의 최초 전성기를 부과하여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 실추된 로마의 위신을 다시 일으킨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15세기 천년 역사의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의 이야기 등등이 비단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크로드는 시간적으로 거의 2500년에 걸쳐 있고 공간적으로 중국 장안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펼쳐져 있으며 나아가 장안의 동쪽으로 신라 경주까지 이스탄불의 서쪽으로 지중해와 유럽까지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비단길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장건의 여행로가 하늘색으로, 그 다음에 한나라의 최대 영역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중국의 양잠법과 비단 생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데는 수천 년, 최소한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비단이 그리고 중국 비단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역 각국에서는 중국의 비단 생산 기술과 관련해서 그 기밀을 빼내오기 위해 호시탐탐 노렸는데 그 중에 호탄국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탄시가 중국령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남수 쪽에 있지만 당시 호탄국은 서역에 속했습니다. 호탄국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아시스 도시 호탄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고 중국 그리고 인도 티베트와 중국 인도 티베트 한길, 그 다음에 중국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상의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중국과 서방의 가국교 역할을 했습니다. 호탄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상품들이 집결했으며 각종 사상과 종교가 호탄에 유입되었다가 사방팔방으로 전달되었고 전파되었습니다. 예, 이 그림에서 호탄 지역이 어디 있는지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다 상세하게 볼 기회가 뒤편에 있을 것입니다. 예, 뽕나무 종자와 누에알 유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 탐험가 스타인이 호탄 북동쪽 100여 킬로미터 지점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단단 오일릭이라는 탑과 탑의 사원에 있는 목판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판에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그림을 뽕나무와 누에 종자 그리고 그것의 서역 유입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한 여성이 중앙에 있는 여인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뽕나무와 누에 종자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 아래쪽에는 배틀과 비슷한 것이 놓여져 있는데 이 그림이 과연 그것과 관계 있는 그림인지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가 바로 현장 법사의 대당 서역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탄 왕이 자신에게 중국의 왕녀를 받아들일 때 그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합니다. 여기는 호탄에는 본래 비단실이나 누에 뽕나무의 종자가 없으니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도록 명령을 하였고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비밀리에 종자를 구한 뒤에 모자 속에 감추어서 마침내 호탄국 변방의 출입문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의 관리들은 공주의 몸을 두루 수색했지만 모자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왕녀는 무사히 호탄국에 들어가서 마사가람의 옛 땅에 머물렀습니다. 호탄 왕은 예를 갖추고 공주를 받아들여 궁으로 맞이했고 이후에 공주가 가지고 온 뽕나무와 누에 종자가 호탄에서 재배되고 그 다음에 전파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후한 시대 즈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던 비단 제조 기술이 이렇게 유출되어 처음에는 호탄으로 그리고는 호탄을 넘어 유라시아로 퍼졌고 마침내 6세기 중엽에는 로마 제국까지 양잠과 비단 제조 기술이 전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림 속의 시녀가 가리키는 공주의 모자 속에 정자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림은 나중에 잠종 서점 전설도라고 명명되고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본 호탄국 그림입니다. 자, 이제
비단의 베일에 쌓인 조각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양잠과 비단 직조가 시작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실크의 주성분 중에 하나인 피브로인 단백질은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을 절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실 안에 두 개의 가닥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을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두 개의 가닥을 전선 속에 있는 구리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선과 구리선에 해당하는 고치실과 두 개의 가닥이 각각 세리신 단백질과 피브로인 단백질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고치실과 그 다음에 세리신이고 그 다음에 두 줄의 구리선에 해당하는 게 피브로인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원전 6,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8,500년 전에 그때 중국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인 허난성 장저우시 지하오에서 무덤의 토양을 샘플로 채취했는데 거기에서 실크 단백질 피브로인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단의 베일에 쌓인 두 번째 조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실크 직물은 지금부터 약 5,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신석기 문명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허난성 유적지 앙소에서 어린아이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매장 풍습에 따라서 아이는 항아리 안에 들어 있었고 비단 직조가 그 아이의 유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된 비단 직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후난성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약 2100년 전의 비단옷과 비단 베개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후난성 박물관은 마왕태한 묘를 기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마왕태는 지역을 나타내고 한묘는 서한시대의 가족묘를 의미합니다. 유방과 황후와의 전쟁 후 유방이 세운 중국의 두 번째 통일 왕조로서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후 8년까지 존속한 전한시대의 대부 이창과 그의 부인 신추 그리고 아들이 마왕태한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2호분, 1호분, 3호분은 묘가 발굴 당시에 그 발굴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붙여졌습니다. 1972년부터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3개의 무덤이 차례로 발견되었는데 1호분인 신추, 이창의 부인이죠. 그 다음에 2호분인 대부 이창, 그 다음에 3호분인 아들의 묘가 차례차례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무덤에서 나온 신추의 시신은 발굴 당시에 그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고 합니다. 위에 그림에서 왼쪽 위쪽에 신추의 시신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형체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분과 윤기가 남아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관절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혹 아주 오래된 시신이 미라로 발견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신추의 시신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마왕태한묘 1호분에서는 시신 이외에 천여 점의 유물이 함께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수놓은 비단 베개하고 T자형 채색 비단 그림 그리고 약 2m 길이의 비단옷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각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르무치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박물관에는 3천여 년 전 타클라마칸 사막 근처 작은 왕국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구의 미라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란의 미녀로 알려진 시신도 있습니다. 누란의 미녀는 기원전 1880년에서 1800년경에 생존했고 사망 당시 40에서 45세의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굴 당시 누란의 미녀는 머리에 두건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자를 두른 띠에는 이 여인이 결혼한 여성임을 표시하는 깃털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누란의 미녀는 비단 옷을 아래로 입고 있었고 비단으로 만든 실내화를 신고 있었으며 비단 옷 위로 마진물이 미녀를 여러 겹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마진물을 벗기면 비단 옷을 입은 누란의 미녀가 미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는 없습니다. 거의 3천여 년 전부터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미라로 누워 있었는데 20세기 초 스웨덴의 탐험가 헤딘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전신을 뒤덮고 있던 마진물을 걷어내고 흙과 먼지를 털어내었더니 여인의 이목구비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라를 토대로 여인의 생전 모습을 컴퓨터로 복원시켰는데 그 모습은 지금도 우르무치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란의 미녀가 비단 옷을 입고 비단으로 만든 실내화를 신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일본의 역사 소설가 이노우에 야스시는 누란이라는 자신의 소녀에서 그녀를 누란 왕국의 왕비로 그려냅니다. 이 모습입니다. 디지털로 복원된 누란의 미녀 모습이죠. 예, 누란 왕국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르무치가 여기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란 왕국에 대한 설명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누란과 관계되는 김춘수의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과벽탄과 명사산 누란 왕국과 누란 왕국 주변의 어떤 환경에 관한 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얼마나 험난했고 그 험난한 가운데 대비되는 아름다운 미녀에 관한 그리고 명사산은 중국 인문탐사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모래산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사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누란 왕국 주변에 타클라마칸이나 고비 사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예, 고비 사막 이 지점이죠. 예,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비단 베일에 쌓인 조각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 왕녀가 비공식적으로 혼수를 모자 속에 숨겨갔던 뽕나무와 누에 종자 덕분에 서역에서 비단이 생산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세기 이후 동로마에서도 제2의 중국 왕녀에 해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성녀 2명이 누에 알을 지팡이에 넣어서 로마로 가지고 왔고 그것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익점은 항상 존재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이 비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53년 지금의 터키 하란에 해당하는 카레에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대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칼의 전투는 소위 말하는 파르티안 샷으로 유명하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르티아의 대승으로 끝났고 그 전투에서 한편으로는 수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파르티아의 비단이 로마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파르티아의 형형색색 여기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형색색 깃발과 파르티아인들의 비단 옷을 보고 로마 병사들은 구름처럼 가볍고 얼음처럼 투명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하는데 로마 제국이 한나라로부터 막대한 비단을 수입한 후에 여인들이 앞을 다투어 비단 옷을 지어 입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네카는 행복론에서 비단 옷은 신체를 보호할 수도 없고 부끄러움조차 가리지 못하는 옷이다. 비단 옷을 입어본 여성들은 마치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받는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상인들을 부추겨 이 옷감을 먼 미지의 나라에서 가져오게 한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비단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한다고 생각하고 비단의 수입을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실에서 비단 사용을 자제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한때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 조장을 이유로 비단옷 착용 자체를 금지한 적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단 수입은 급증했고 수요는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이 얼마나 하늘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가볍고 그리고 또 투명한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비단과 비단 옷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단 교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약 6,400km 실크로드에서 무역상들은 고부가 가치 상품인 비단을 거래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사막을 건넜고 그리고 초원을 가로질렀고 산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시계를 작동한 한 가지의 원칙, 다시 말하면 제한된 물건을 값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판매한다는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비단은 항료나 귀금속 등과 함께 실크로드 무역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이름만 보더라도 비단의 명성과 비단 무역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려 2500년 동안 수많은 대제국이 실크로드를 따라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정복을 통해 파괴와 개방 및 재건을 반복함으로써 실크로드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었는데 바로 그 무역의 중심에 비단이 있습니다. 1세기경 로마의 비단 무역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동방의 나라 숲속에서 비단을 채취해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친 후 로마에 수출했는데 로마는 비단 옷에 곧 매혹되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인도와 중국, 아라비아 반도가 매년 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1만 세르테르티우스, 황금 10톤 가치라고 합니다. 이상이 되는데 그 금액은 로마 부녀자들의 연간 사치품 구매와 맞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은 비단 교역에 얽힌 이야기 중에서 교역의 전제가 되는 비단길에 관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단길은 세 갈래 길이고 지금 그 비단길은 오아시스 육로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초원과 육로에 걸쳐 있는 그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세기, 8세기에 걸쳐서 중앙아시아가 본거지인 소거드인들을 예를 들면 이 소거드인들이 중국과 인도, 동로마 제국과 통상을 했는데 이들은 일단 파미르 고원과 타클라마칸 사막을 거쳐서 중국 장안에 가서 비단을 싸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다시 본거지에 들렀다가 바그다드나 콘스탄티노플까지 서진해서 비싼 값으로 비단을 팔아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물론 중국 비단을 입수하기 위해서 아예 장관에 눌러 앉은 소거드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단길에 실크로드 무역을 장악한 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실크로드 전역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많은 제국과 수많은 수많은 대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비단 교역에 얽힌 이야기 중에서 1세기의 로마의 비단 교역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황금 10톤 가치가 되는 이것이 매년 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단의 가치를 또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건을 세는 단위 중에서 필이 있죠. 비단 한 필, 말 한 필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은 말 한 필과 비단 한 필의 가격이 맞먹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물물교환에서 비단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2세기 로마 제국에서 비단은 그 가치가 금과 동이 동등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비단과 금을 같은 무게로 물물교환했던 적도 있었고 심지어 비단 자체가 금이나 화폐로 통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단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단 교역에 얽힌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로마에서 여성들이 비단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여성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남성들의 눈길을 끌었던 비단, 말하자면 여성의 몸매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아주 얇고 부드러우며 촉감이 좋은 비단의 원산지와 관련해서 예의주시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비단 생산의 원조 국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원전 후에 당시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은 우리나라 비단보다 투박하고 투명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우리 민족은 고유한 비단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온돌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견사를 얻는 방식, 물레를 짓거나 실을 염색하는 방법 등도 달랐지만 무엇보다 비단을 짜는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박사, 다시 말하면 고치에서 풀어낸 가는 실 서너 가닥을 꼬아서 만든 실로 비단을 짜면 비단 조직이 얇고 투명하고 보드랍고 가볍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나타내는 넉쇠두모 기술이 있었습니다. 즉 고치에서 뽑은 가느다란 실 두 가닥을 꼬아 견사를 만들어 비단을 짤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후 로마에서 비단이 유통될 때 중국에서 그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을 보고 그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중국 비단과 함께 고대 삼국의 비단도 로마로 수출되었을 가능성과 개연성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과 세녀 이야기 부분에서 박사의 비단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상징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 두 사람에게 돌아오기를 청하자 일본으로 건너간 상황입니다. 연오랑이 말했다. 내가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인데 어찌 지금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짐의 비가 짜놓은 비단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단을 주었다. 사신이 돌아와서 아뢰고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예전처럼 빛을 되찾고 그리고 연호랑이 보낸 비단을 임금의 곳간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창고의 이름이 바로 귀비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비단 교역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제 발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왕의 대저택에 걸맞은 가운을 짜라. 로마, 중국과 이집트 비단으로 말이다. 무지갯빛 눈이 나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모든 이들의 눈을 기쁘게 하는 근사한 비단실로 왕의 가운을 짜라. 니자미 간자비가 쓴 비단 칭송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시 부분에 비단의 역사와 교역, 가치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중해에서 비단으로 옷을 지은 것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과 로마, 이집트 사이에 비단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형형색색 비단 옷으로 지은 옷의 분위기와 아름다움을 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는 사람과 그 사람의 기분과 마음, 그리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모든 이의 눈까지 만족시키는 것이 비단 옷이기 때문에 비단은 상품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세상을 호령하는 왕과 황제의 가운을 짜는 재료로 선택된 비단은 최고 권력자의 권위를 대변하고 또 보정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직물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비단과 비단 옷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비단길과 비단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뽕나무 생태라는 이야기는 결국 뽕나무가 청정 지역에서 조성되고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뽕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를 먹고 자라는 누에의 일생에서 누에에서 나방으로 여러 차례 허물을 벗는데 그것은 결국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거듭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싶습니다. 실크로드 무역에서는 대표 품목이 비단이고 그 실크로드 환경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고 힘든 곳이지만 동서양 간 교역의 대표 품목인 비단을 교역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어떤 힘듦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단과 비단 교역에는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생산과 비단 생산과 소비에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명암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위대함 이면에 비열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인간은 인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열함보다가 위대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점을 비단과 비단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코로나19의 위기를 생태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느다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